안녕하세요. 교육심리학자 이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성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의 주제로 일상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창의성이 성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고정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강의 제목에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은 정해진 대로 성장할 수 있다입니다. 이와 같이 역량이 노력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역량은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노력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장은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가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이 노력에 의해 과거의 나보다 성장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면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강에서 체스 선수들의 재능 수준에 따라 연습의 천장 효과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즉, 저수준의 재능 집단이 연습으로 고수준 집단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난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는 타인과 비교함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마치 타인을 능가하지 못하면 자신의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각 체스 선수의 개인의 수준은 연습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는 캐롤 드웩에 의해 지능에 대한 마인드셋으로 시작됐습니다. 드웩은 학생들이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동기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성취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마인드셋은 지능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과 정서적 역량에 대한 연구들로 확장되었고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 효과들을 보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성에 있어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 학생, 동료, 조직의 창의성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야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창의성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심리적 장애물부터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외흐는 장애물을 10가지로 제시했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정답에 집착하는 것으로 올바른 답은 단 하나라는 익숙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답을 찾아보아야 하고 나중에 나온 정답이 더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그것은 논리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상상과 비약이 많은 사고보다 논리적 사고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과 비약적 사고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극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규칙을 따르자입니다. 이는 그 규칙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을 알지만 개선하고자 나서기보다는 묵인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지속적으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규칙을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의문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가치 있다라는 가정에 앞서서 덜 실용적이고 엉뚱한 생각을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떠오르는 질문과 생각을 실용성이라는 기준으로 검열하지 말고 표현하도록 해서 자신과 타인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애매모호함 피하기입니다. 지난 3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중요 특성이었습니다.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더욱 잘 정의하고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은 실수와 실패는 잘못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들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 하는 모든 독창적인 시도에는 실수와 실패가 동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IBM의 창시자 토마스 왓슨은 성공하는 방법은 실패를 2배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물은 노리는 시시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창의적 산출물과
과학적 발견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의적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 퇴행 능력을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8번째는 그것은 내 분야가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내면에는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지금도 바쁜데 다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 이것이 그렇게 좋다면 나 이전에 이미 다른 전문가들이 제안했겠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혁신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째 장애물은 바보짓 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보짓이라고 말할 때는 보나마나 실패할 일을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하거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바보짓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보짓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창의적 바보짓을 하는 것을 바보스럽다고 여기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나는 창의적이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억압적 사고입니다. 만일 자신이 정말로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 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저 학생이, 저 동료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믿으면 정말 그들이 창의적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그말리온이란 조각가가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의 소원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들어주어서 그 조각상이 정말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과 바람이 실제로 발생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교육 심리학에서 로버트 로젠탈의 1968년에 발표한 고전적 연구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실험은 한 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 인지 능력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뽑은 실험 집단의 학생 명단을 선생님한테 주고 이 학생들은 테스트 결과 앞으로 인지 능력이 많이 향상될 학생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년 말에 실제 인지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실험 집단의 인지 능력이 증가해서 일반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향상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문제 학생의 자아 개념을 부정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학생은 낙인에 맞는 문제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창의성도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면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창의성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의 중요한 인지적 측면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를 연습할 때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일 뭐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들을 만들고 대답해보고 어떤 물품의 개선책을 생각해보고 흔한 물건의 특이한 용도를 생각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둘째, 문제에 대한 민감성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누락된 정보 등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애매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강의들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잘 정의하고 표상하는 것이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진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누락된 정보를 찾고 관련된 하위 문제를 찾고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찾기 위해 한편으로는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셋째, 시각화와 상상하기인데 이는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글로 된 정보보다 시각화된 동영상 정보를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전과 소설을 읽기보다는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심상화되고 상상된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글로 읽는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상상하는 것이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한 판단의 유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의 아이디어를 고수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많은 아이디어를 고려하여 어떤 것이 가장 최선책인지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독립 작업이든 다수와의 협동 작업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산출된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판단을 보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의 창의성 성장을 위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사 속의 위인들도 상당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이 되어서 말을 했고, 에디슨은 공부하기에 너무 멍청한 학생이라는 교사의 평을 받았습니다. 처칠은 성적이 거의 하위권에 속했고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피카소는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1기와 C기를 했다 하고, 다윈은 성적이 무척 나빴고 의과대학에서도 낙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현대에서도 창의적인 잠재력을 선별하고 적합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데이비스는 창의성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는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것, 네 번째는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교과를 통해서 학업적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성격 강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격려하고 학생의 아이디어를 냉혹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명백한 실수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니만큼 스스로 교정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몽상가처럼 보일지라도 환상과 상상력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실패와 좌절을 성장과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학생들의 각 개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을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간 수능이 커지는데 이러한 또래 간 압력을 잘 저항해서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시도한 용기에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창의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등을 이해한다면 창의성 교육은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오고 그 효과도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적 접근으로 교육 과정 안에서 사고 기술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목과 관련된 주제를 문제 해결 과정의 요소를 적용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기반 학습을 적용해서 문제의 정의부터 해결안 도출, 자기 평가까지의 단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모든 학년에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중고등학교급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접근으로 창의적 사고에 필요한 추론,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들을 교과의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 예로 창의적 문제 해결, 브레인스토밍, 속성 열거법, 시네틱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초인지를 개발하도록 돕는 접근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초인지는 사고에 대한 사고로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이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하기, 목표 설정하기, 질문하기, 평가하기, 연습하기, 행동과 전략을 선정하기 등을 훈련하고 그 과정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의성 개발 훈련은 확산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성격 특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다수 연구들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창의적인 태도, 능력, 기술은 이와 같은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확실하게 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와 개인 연구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창의성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교과 안에서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학문적 영역인 수학,
과학, 역사, 영어 등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창의적인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것,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 영어로 시를 창작하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란스는 사람들은 본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교사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때 학습하는 것을 더욱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열의를 가지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 학생들이 성공을 경험하도록 아이들마다 다르게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것, 가르치는 계획과 진도에서 벗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답이 있는 질문 외에 확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완성시키도록 격려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의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 양반 중고등학교 사정도 모르고 정말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평가가 중요한데 평가 체제상 창의성을 가르치고 이를 평가와 연계하는 것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가 체계가 변화되려면 학력이나 학벌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개인 수준의 노력뿐 아니라 학교, 조직, 사회, 문화 수준에서의 전체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창의성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과 일상과 학교에서의 창의성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상과 학교, 일터에서 조금씩 창의성이 성장해 나가는 즐거움을 느끼시기